헌재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미 변론 기일은 다 끝났고 평의는 계속하고 있다는, 왜 이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님께서. 결론은 나왔고요. 아,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은 나왔고 결정 문안을 다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이 나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충 의견 또는 별개 의견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결론에는 동의하지만은 요런 점에서는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역사적 사건이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 앞으로 길이 남을 한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니까. 네.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발표되면은, 일단 발표되면 그걸 밑줄 쳐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또 그 문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구두점 하나도 정확하게 찍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파면인 거죠, 대표님? 뭐 파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왜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파면이 아니면은 기각인데, 그죠? 그렇죠, 기각이죠. 각하는 아닌 거고. 각하가는 건 없는 거고, 기각이면은 현직에 돌아가니까. 현직에 돌아간 뒤의 상황은 가공할 사태가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군 통수권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저렇게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지만은 네. 뭐 질문을 하시니까 가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직속 부하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면 됩니다. 아니, 두 사람이 이번 주모자 아닙니까? 그죠? 실제 병력을 동원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고, 네. 이분이 계속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 메시지를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는 그런 공포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일 서두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선관인지 민주당인지 그 주어가 없는데, 네. 일단 중국, 북한과 합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말미에 가면 처단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이 네. 북한, 중국과 연계된 민주당. 한국의 어떤 세력, 네. 거기 선관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하면은 김용현 전 장관도 국방장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높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는 건. 네. 이렇게 되면은 처단 피비린내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다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네. 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태가 예견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또 격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상 내전 상태로 가든지, 예. 그야말로 그때는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 명분으로 서로 격돌을 하겠지. 국민정권이 그때 나오겠죠. 요새 네. 국민 저항권이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데, 정강훈이가 이걸로 성립이 안 되는 게, 국민 저항권은 불의한 권력을 상대로 합법적 수단이 동세되었을 때 네. 마지막으로 하는 일종의 자연법적 행동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 세력인데 집권 세력에서 국민 저항권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국민 저항권의 대상은 헌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국민 저항권이 인정된 게 두 번 있습니다. 네. 4.19 때하고 그다음에 예. 5.18 때입니다. 예. 지금 그럼 8대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님 보시면 어떠세요? 8대 0이 안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러신 안 되기가 건가요? 어려운 게. 네. 이게 이 사안은 비교적 간단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월 3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네. 비상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국회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이 점을 언론인이나 아무도 강조를 안 하더라고. 네. 1948
200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네. 10번 이상의 비상계엄령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단 한 번도 군대가 국회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국회 해산은 있었어요. 네. 왜 국회로 들어간 적이 없느냐?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어요. 1980년 5월에 네, 그 네, 국회 봉쇄 자체가 네. 전두환 그룹에 대한 네. 내란죄 구성을 뒷받침한 건데 그건 국회로 들어간 건 없다니까요. 그러네요. 더구나 의사당 본관으로 들어간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관위에도 들어간 게 없죠. 들어간 적이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불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한쪽은 국회의원 끌어내는 거고 다른 네. 쪽은 서버를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도 사실상 탈취인데 탈취해가지고 부정선거 있었다는 식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하는 거는 이번 탄핵심리 과정에서 밝혀졌잖아요. 네. 탄핵심리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군을 선관위에 투입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주장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딱 자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저리에서 계엄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첫째 네. 독립된 헌법기관 점거를 자기가 지시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헌법과 법률에 무죄하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네. 헌법 제77조 그리고 계엄법 7조에 보면은 계엄군은 네. 행정사법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령이 펴지면. 그러니까 행정사법을 일시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럼요. 그리고 헌법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그 존재는 국회,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 기본 사실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고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법을 읽어보지 않고. 네. 그 재밌는 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 있잖아요. 예, 국민이 먼저단가? 거기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네. 계엄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더니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의 인상은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언론에 보도가 네, 됐었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해상권 없어요. 예. 국회 해상권은 제5공화국 헌법 때는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제6공화국 헌법 아닙니까? 그건 네. 없다고. 없는데 계엄을 펴면서 자기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하는 망상을 가지고 계엄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등장한 네.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준 예. 쪽지에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는 네.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상입법기구는 국회 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도 모르고 비상계엄령을 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기서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아, 요새 또 기각 이야기가 들어가고 각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그래. 각하 이야기는 이게 모순되는 건데 각하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네. 뭐 소추장에 예.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그건 각하하려면 빨리 해야지. 재판 다 하고 본안 판단을 이미 했는데 그리고 뭐. 재판 아니 절차를 다 그러고 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다 제기가 되면은 또 8명의 그 네.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예. 왔었는데 느닷없이 각하했다는 것은 지난 한 달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다 무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고 자기를 각하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그동안에 헛공사를 했다는 걸 고백하는 게 각하예요. 뭐 각하 중에 중요한 이유를 드는 게 네. 뭡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건데 그건 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를 빼고 판단을 하고 네. 그것은 헌법재판의 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은 이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징계 절차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지금 수사로서 다투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내란죄를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내란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는 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미리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표님, 그 문제는 어제도 계속 승복 논쟁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대표님께서도 페북에 올리셨는데, 아, 윤석열이 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다른 사람들 승복하라 그러냐? 구차하게.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그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승복이란 말은 네.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이야기.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승복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다만 승복 안 할 자유는 있어요. 가슴 속에. 네. 근데 승복 안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 때 여기서 이제 법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군요. 그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행동으로 바뀔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안 할 자유가 있어요. 네. 다만 그것은 마음속에서 그러나 그걸 말로 하면서 불복을 선동하는 즉시 그때는 이제 범죄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승복하고 절대 바깥으로는 무슨 반대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취지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정도 취지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승복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윤석열이 승복할 거라고 보세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사람 성격 그죠. 하려면 조금 일찍 했어야 되고 그렇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지난 25일이죠. 지난달 25일 최종 진술 때 네, 최종 그때 진술할 때. 했어야죠. 그때 아주 명쾌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공개적인 말을 안 한 게 네. 이번에 파면 결정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근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 그런데 이게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릴레이로 지금 헌재 앞에서 계속 가서 농성을 하는데 62명이나 했대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제가 국민의힘의 최근의 계엄 사태 이후의 국민의힘의 행동만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네. 그 국민의힘에 좀 억울해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전단계가 있거든. 예. 민주당의 아주 부적절한 행동. 예. 뭐 흔히 요새 줄타내기라고 이루어질 네, 때 네,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된 이후에 국회 다수당이 최근에 된 게 아니고 2020년 4월부터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수로 하면은 올해가 6년째라고. 6년째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준 문제적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딱 빼면은 마치 민주당은 그동안에 아주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행동에는 몇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동참했죠. 찬성했죠. 네. 그리고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때는 18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계엄 해제안도 그렇고 탄핵 소추안도 그렇고 이건 국회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국회. 그래서 국회 소추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이지 이게 민주당 소추단이 네.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에 가결에 일단 참여한 국민의힘도 이 의사에는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부정입니다. 국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 개별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논란의 대상인데 네네. 일단 국회 소속인 국민의힘이 국회 소추안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하는 데는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요새 그런 데고 있지만 네. 광장 세력과 손을 잡고 네. 또는 광장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맞아요. 선관위도 압박하더라고. 그렇지? 여기에 또 논리 모순이 있는데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라면은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다고 하면은 지난해 4월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때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떨어진 국민의힘 후보자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왜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해라고 권장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전투표해도 안전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수검표 단계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래 놓고 요새 와가지고 뭐 부정선거 있었다는 또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뭐 바꿔야 된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중요한 논리 모순이 생겼어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예. 선거를 현장에서 뛴 선수들은 없었다고 하고. 없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예.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접수가 된 국민의힘이라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이 음모론은 사교성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거는 극단적일 경우에는 광신도가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도 분열이 되고 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 사태 그 자체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정했던 지난 4월 총선을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선관위를 섭격해가지고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어떤 조작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하려는 정책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망상이거든요. 네. 망상적 계엄이죠. 망상적 계엄. 자, 그런데 대표님, 그 국민의힘,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파면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행보가 참 이게. 이만저만한 지금 딜레마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만저만한 딜레마가 아닌데, 뭐, 8대 0으로 인용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처신은 네.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날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탄핵 결정문을 다 수용한다. 네. 수용한다는 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헤어지겠다든지 뭐 옹호하지 않겠다. 네. 조기 대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을 아주 클리어컷하게 딱 끊을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결국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네. 결국은 안 되면은 음모당 비슷하게 돼가지고 계속 극단적 길을 가면서 선거를 포기하는 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선거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양쪽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겠죠. 한쪽은 네. 결별하자. 한쪽은 그냥 끼고 가자. 두 가지 벡터인데 여기서 중간으로 가느냐. 중간으로 가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은 네. 딱 이제는 끊고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 네. 라고 국민들에게 고백하려면은 광장 세력이 그렇게 내둘까요? 그런 과정에서 한 달 사이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경선을 해야 되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 경선도 쉽지 않겠구만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만약 전망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노선 투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광장 세력과 계속 가느냐, 즉 친윤 노선을 계속 가느냐, 예. 아니면 반윤으로 가느냐. 반윤이란 말은 친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친윤은 반대한민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헌법이라는 세력이니까요. 그래서 두 노선이 충돌할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걸 해결할 만한 자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건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네. 듣지 않고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노출시키면은 거기서 대충 좋은 방향이 결정되는 게 우리 민주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친윤 후보와 반윤 후보가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해가지고 반윤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그것은 국민의힘이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경우에 그 반윤 후보가 이재명 만약 후보가 나온다면은 의 대결에서는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정리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은 그건 말빨이 쓰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끼고 그때 가면 이제 전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대통령을 끼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면은 이게 좀 안 먹히잖아요, 그죠? 대표님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의 극단주의 세력들 지금 거의 서부지원을 폭동으로 난동했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이러한 세력들과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의원들이 나경원부터 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윤, 반윤 후보들이 대결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친윤 후보가 안 될 것 같다. 사회적 기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친윤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네들 기본적인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집니다. 뭐 사면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길 만한 자정 능력이 되느냐, 라는 거. 혹시나 또 친윤 후보가 된다. 그럼 반윤 세력들은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한국의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 극우 세력으로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경향성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런데 네. 파면됐을 때 조기 대선은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릴 수가 없죠. 뭐 한 달 뒤로 하든지 뭐 6개월 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예. 그건 상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합리적 판단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는 자기를 속일 수도 없고 말장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현실이란 벽에 딱 부딪히면은 예. 그래도 국민의힘이 몇 번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최근에는 좀 애매해졌지만 네. 그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런 자정 능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친윤 후보가 뽑혀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 반윤이라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건 절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걸 아닙니까?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거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는 건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은 된다. 이러한 어떤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의견. 저는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윤석열을 끌어들이게 된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만 들어오면 이긴다 이재명을 그래갖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뭐 유승민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라의 비전과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나와서 이재명 당신 말이야 대장동 뭐 그게 계속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염증을 내지 그 이후에 포스트 국민의힘도 사실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기 제 소견입니다, 대표님. 아니 뭐 유 교수님 말씀이 네. 당위론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예요. 네, 옳은 네. 이야기인데 현실 정치에서는 네. 역시 같은 병끼리는 뭉치자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네. 반대하는 세력은 친윤이든 반윤이든 하나로 뭉치자 하는 그런 반응은 그건 매우 전략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선거에서. 그러나 그 뒤의 결과가 나라를 위해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건 또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합전선이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 또는 반 민주당 연합전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네. 소소한 차이는 덮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 누구를 국민의힘 후보로 뽑느냐는 겁니다. 후보를 뽑느냐는 그걸 거죠. 지켜봐야겠군요.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1등은 김문수 장관, 2등은 요사님 또 한동훈, 3등은 오세훈, 2, 3등은 좀 바뀌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빅3 좀 된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요? 네. 거기서 어떤 또 결선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합종 연행이 일어날지. 다만 이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 경선보다 재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는요, 드라마를 만드는 쪽에서 정권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네. 87년에 6.29 선언이라는 드라마, 전두환 노태우 네. 합작, 그리고 87년 DJP 연합, 그 다음에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다 드라마를 만든 쪽에서 잡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민주당 관계자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계엄 사태가 미친 영향,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난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막 법리 논쟁할지 모르지만 네.
한국인의 삶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네. 거로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우선 연말 연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좀 제목 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망했어요, 완전히.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고 그 파급 효과로서 예술 문화계까지 이렇게 만들고 네. 지금 택시를 많이 타니까 택시 예. 운전사들 만나보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손님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네. 사람들을 다 불안하고 위축시키고 한 그 경제적 효과. 그러면서 음모론이란 폭탄을 던져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삶을 파괴하고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건 뭐 법률 위반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보완시키는 것이었는데 네. 계엄으로 해가지고 자기 공을 깎아버린 것 같고 이번에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로 올렸는데 저는 올린 것 그 자체보다도 이거를 우리 정부에 안 알려줬다는 거죠. 왜 안 알려주죠? 군사 동맹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마지막에 완전히 뺨 맞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않고. 꼭 알려줘야 될 사람이 미국 대사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군대를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더구나 수도권에서 군대 이동시키는 거는 네. 굉장한 예민한 문제죠. 이걸 만약 미군이 몰랐다고 하면은 만약 몰랐다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워싱턴에서 바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저렇게 무능한 대사, 저렇게 무능한 사령관. 그거는 영원히 잊지 못하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수모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민간 국가 리스트 지금 후보지만은 예. 올린 것도 그렇고 특히 안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12월 3일 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왜 미국에 안 알려줬을까? 그거는 그날 한번 일어난 상황을 보십시오. 제일 웃기는 게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참모입니다. 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이 계엄이라든지 안보관계 결정을 할 때 제일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특히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창구거든. 그럼요. 예. 창구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은 예. 그건 저 소꿉장난 아닙니까? 저는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꼭 알려야 될 예. 미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이걸 국가정보원장하고 상의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상의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가 이거 제가 코미디라고 하는 것도 예. 좀 허망하다 그럴까요?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아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장관도 되는 건 좋은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면은 그 중간에 좀 교육도 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특히 갑 중에 갑이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네. 특수부 검사가 상대하는 피의자가 주로 정치인과 대기업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네. 이게 낮춰본다고. 물론 특수부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검사는 사람을 약점 잡는 상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서 느끼는 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또 군대까지 안 갔다고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총을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특히 최초로 사격장에 들어가서 사격할 때의 그 으스스한 분위기. 맞습니다. 얼차례. 그다음에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군대 안 갔다 온 거하고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기상천외의 행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성이 없어요. 일단 인간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정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그런 걸 올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음모론의 경우에 보면은 거짓말로 돈벌이 하는 이 선동 유튜브의 말을 듣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리 상태에서 지금도 그분이 그런 심리 상태에 네네.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망상을 또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가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 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 웃었는데 예. 한참 생각하니까 웃지 않게 되더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될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국정 또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몰락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령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의료대란이거든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네. 2,000명을 내질러 놓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로 인한 피해, 특히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숫자가 몇천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그냥 그것도 보면서 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누구한테 나왔느냐 하면 자꾸 이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뭔가 주술적 분위기가 나니까. 취재해봐야 되겠어. 그러고 유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왜 비상계엄령 폈을까요? 왜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12월 그때 왜 언론에서 나왔지만 명태균 문제라든가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계엄선포문에 안 실려 있잖아요. 안 실려 있죠. 그래 자기가 주장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또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 주장을 뭐 하겠다는 거. 네. 그거는 겉으로 나온 명분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유. 이 진짜 이유. 한동훈이에요?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이 들어간 거는 그 진짜 이유를 푸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재표결, 네.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가 아니었느냐 예. 하는 이야기는 공론화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네. 12월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는 많이 공론화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유고 겉으로 내세운 거는 표면상의 이유다. 이거는 기자가 취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4분 5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님 윤석열이가 더 이상 이제 파면돼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다음에 또 뭐 구속돼서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가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 네. 아르헨티나에서 예. 페론이 쿠데타를 했는데 그 부인이 에비타 아닙니까? 예. 에비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페론이 쫓겨나가서 스페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곧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하면 그 후처, 재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물러난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도 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도 민주당의 자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후보가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죠? 당시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후보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이 사태로 가고,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한국의 보수 세력에 자칫 괴멸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찰도 해야 되고 어떤 결단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근데 그 결과론이고요. 2021년, 2022년에 한국 보수 세력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북 노선이 계속 이어지면은 정말 한국이 공산화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종식시킬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대통령의 칼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의 보수 인사들을 막 감옥으로 많이 보낸 윤석열이든 좋다. 좋다. 정권 연장을 종식시킬 사람은 그 누구든 좋다 하는 절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감 속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을 사실상 도와준 거지. 어떻게요? 그때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그렇게 보십니까? 대장동 뭐 이런 백현동 이런 없는 사람이 나왔으면 윤석열
후보 당선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0.73%포인트의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아요. 지금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한미일 동맹 복원, 그다음에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개제도 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게 됐냐면 명품백 사건 그리고 작년의 이른바 의료개혁 이걸로 해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이 두 개. 네, 네. 특히 의사들을 적대시해가지고 의사들 표 한 100만 표가 지난 네. 총선에서 이탈해버린 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자기 지지 세력만 골라가지고 때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이준석도 자기 편 아닙니까? 의사들도 자기 편 아닙니까? 제가 약간의 반론만 좀 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당시의 대선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런 판단을 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밀었 그 보수 세력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양쪽이 있었지만은 자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대표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네.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략적 절대 선택이 보수적일 수 없는 윤석열을 그죠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재주권을 막기 위해서 한 거는 전략적 선택이고 그 전략적 선택은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펴고 나서 완전히 반보수적이 아니라 반헌법적 행동을 네. 하는 것을 허용하면은 그 앞의 전략적 선택도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은 보수가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을 하고 철저하게 이게 보수가 아니다. 이게 반보수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난 70몇 년 동안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거든요.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제도의 건설입니다. 네. 선관위도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국군도 그리고 의료체계 이게 다 좋은 제도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를 부수고 있어요. 제도를 부수는 사람은 네. 보수의 배신자 정도가 아니라 예. 문명 파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